분노, 장내 미생물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 배고픔, 배가 고프다. 장내 미생물이 인간의 몸과 영혼은 외투의 바깥쪽과 안쪽과 다 같다. 한쪽에 얼룩이 지면 다른 쪽 역시 그 얼룩에 물이 든다. 로런스 스턴. 서기 4세기의 중국의 의사 갈홍은 기적의 약을 발견했다. 심지어 이 약은 불치병 환자를 들것에서 일어나게 만들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발견 직후에 중국의 유명한 응급의료 책자에 실릴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이 방법으로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아무리 뛰어난 효과도 저렴한 약값도 소용이 없었다. 그 약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면 누구나 구역질을 했다.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이 기적의 치료법은 곧 노란 수프라는 암호명이 붙었다. 하지만 수법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약은 노란색보다도 갈색이었고 수프라기에는 아주 역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그래야 갈홍의 기적적인 치료법은 세상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노란 수프는 현대의학에서 예상치 못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이 기적적인 약이 믿을 수 없는 효능을 해독하는 데 성공한다면 오늘 우리의 사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인 특정한 감정을 조절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배고픔이라는 감정이다. 정오에 나는 여행 중에서 마실 물 한 병을 사기 위해서 역 중앙홀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어간다. 민스터에서 캘런으로 가는 기차 여행은 2시간이 걸릴 것이다. 슈퍼에 왔으니 뭐라도 먹을 게 없을까? 과일 코너에 가보자. 과일은 건강하니까 10가지가 넘는 종류의 사과가 나와 있네. 아니면 바나나가 좋을까? 바나나는 어떨까? 아니야, 바나나는 질려서. 그것은 슈퍼마켓의 오븐에서 막 구워낸 프레첼의 유혹적인 냄새가 머릿속을 스친다. 곧 냄새가 콧속으로 퍼고들고 너는 그 냄새를 배부 깊숙이 빨아들인다. 그러자 입안에 침이 고인다. 그러는 동안에 뱃속은 쉴 새 없이 꼬르륵거린다. 아, 배고파.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터지게 아침 식사를 한 지 3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 몸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은 내 머리는 아우 성을 친다. 아우 배고파. 언뜻 보기에 배고픔은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메커즘으로 보인다. 우리의 세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 에너지는 주로 포도당에서 나온다. 우리 몸에 포도당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듯이 배고픔이라는 신호가 전달이 된다. 흔히 말하는 세트 포인트 이론에 따르면 배고픔이라는 감각은 몸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특정한 값 아래로 떨어지자마자 일어난다.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다. 탱크가 비었다는 메시지를 뇌에 보내면 배고픔이라는 느낌이 시작이 되며 뇌는 우리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촉구한다. 소화하는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데 이 에너지는 다시 목표치 아래로 떨어져서 배고픔의 신호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몸에서 활용된다. 이러한 단순하고 기계적인 인과관계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이론이다. 세트 포인트. 잘못된 이론이다. 세트 포인트 이론에 따르면 탱크가 가득 차는 순간 우리는 먹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게다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 이런 설명은 여전히 수많은 교과서에 등장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쓸모없는 이론으로 간주된다. 2005년 한 미국의 실험실에서 2그룹의 시험 대상자에게 토마토 수프 한 접시를 각각 제공했다. 한 그룹 접시는 식사하는 동안에 테이블 안의 호스를 통해서 눈에 띄지 않게 토마토 수프가 리필이 되었다. 이 그룹 속에 속한 수프가 리필되지 않은 대조군보다 수프를 평균적으로 73% 더 많이 먹었다. 식사 후의 모든 실험 대상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부르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설문지 평가 결과 속아서 수프를 더 많이 먹은 사람은 자신이 대조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먹은 것이 아니며 배가 더 부르지도 않다고 확신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포만감이 실제 소비된 에너지가 아니라 주로 접시 위에 보이는 음식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생각, 그리고 눈에 수프 실험은 세트포인트 이론과 일치하지 않은 많은 실험 중에서 하나일 뿐이다. 고칼로리 음료를 식사 전에 마시거나 식사하면서 마셔도 우리는 그것이 에너지를 제공해준다는 이유로 음식을 적게 먹지 않는다. 오히려 가끔씩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한다. 여러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면 50%가량 더 많이 먹는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로 우리의 경험에 훨씬 더 부합한다. 조금 전에 아침을 먹었고 에너지 비축량이 소진되려면 분명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음에도 슈퍼마켓 식품 코너에 가면 배가 꺼르륵거린다. 호화스러운 저녁 식사 직후에도 우리는 딸기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무스 혹은 달콤 짭짤한 견과류나 기름이 번들거리는 야채 튀김 등을 보고 군침을 흘리기도 한다. 여행지에서 먹으려고 음식을 챙겨서는 기차나 비행기에 앉자마자 먹기 시작한다. 우리 몸이 이용 가능한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식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식욕, 과식 혹은 폭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얼굴을 한 하나의 배고픔일 수가 있다. 이 배고픔은 느낌에 속한다. 우리가 정말로 배가 부르면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배고픔은 이와는 달리 먹고자 하는 욕구에 속한다.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배고픔 또한 육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느 순간 배가 부르면 배고픔이라는 느낌은 줄어든다. 하지만 위가 어느 정도까지 찼느냐의 문제는 배고픔과 관련된 여러 범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배고픔은 하나의 감정으로 보고 접근할 때 우리는 식습관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정신건강을 강화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 배고픔은 주로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주 오해를 사는 배고픔이라는 감정에 접근하기 전에 일단 인류의 삶을 되돌아보자. 인류의 삶을 되돌아보자. 배고픔이라. 다 혈액순환이 아주 머리가 띵하고 그렇긴 한데요. 혈액순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먹는다. 우리 몸이 이용 가능한 충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음에도 여전히 음식을 섭취하고 싶은 욕구를 우리는 식욕이다. 사냥과 채집으로 생계를 꾸려했던 우리 조상들은 언제 다음 식사를 해야 될지 기약이 없었는데 그래야 진화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비가 얼마나 채워졌느냐 하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위기 상황을 예방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할 때 배고픔을 짜증을 느낀다. 그럴 때는 즉시 배고픔이라는 감정이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했다고 해도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바로 사라지지 않으며 어느 정도 머무르기도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 균형을 취하는 것,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은 음식물이 결핍된 세상에서 안전한 생존을 의미한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 몸이 음식을 더욱더 갈망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가장 잘 알려진 호르몬 중에 하나는 인슐린인데 이 호르몬은 체세포가 혈액에서 당을 흡수하도록 해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최근에는 인슐린이 체세포의 포만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슐린 외에도 렙틴도 여기에 포함된다. 렙틴은 지방 조직이 형성되어 있다가 혈액을 타고 뇌까지 도달해서 시상하부에 정착한다. 그리고 저장력이 충분하면 배고픔이라는 감각을 감소시키기 위해 뇌에 보고를 한다. 하지만 음식이 저장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시상하부는 많은 양의 렙틴에 익숙해지고 뇌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렙틴은 기능을 잃고 비만인들이 아무리 먹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된다. 인슐린 저항성을 말하네요. 배고픔도 감정일까? 오늘날 과학에서 배고픔은 일종의 인센티브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된다. 즉 우리는 특정한 자극에 의해 먹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가령 텅 빈 에너지 탱크나 너무 적은 체내 포도당은 배고픔을 유발하는 자극제다.
오랫동안 등산을 한 후에 우리는 엄청난 허기를 느낀다. 하지만 배고픔을 불러오는 자극은 신체 활동 외에도 수없이 많다. 인스타그램에서 온 피자 사진, 빵집에서 나는 갓 구운 브레첼 냄새, 비행기가 뜨기를 기다리는 동안의 지루함이나 시련으로 인한 괴로움 등등. 또 가끔은 호텔 뷔페 같은 음식을 보거나 사무실의 시계바늘이 12시에 가까워지면 배고픔을 느끼기도 한다. 자극의 목록은 끝이 없다. 다만 여기서는 배고픔을 유발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식품 산업은 다양한 방향에서 밀려오는 배고픔을 마케팅 목표로 삼는다. TV 광고를 보이는 이탈리아인 엄마가 체크무늬 식탁보에 김이 오른 토마토 소스 냄비를 올려놓는다. 냄비 안으로 싱싱한 양파와 초록색 바질이 보인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광고에 나오는 소스는 고급 재료를 썼을 리도 없고 그다지 특별한 맛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배고픔에 이러한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냄비 속의 소스의 맛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강렬한지 정확히 기억하기 때문에 발동이 걸리는 것이다. 배고플 때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니지요? 라며 마르스 초콜릿의 광고는 우리에게 속삭인다. 그리고 진정되기를 원한다면 스니커즈 하나를 입에 넣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기본적으로 설탕만으로 구성된 이 초콜릿 파는 우리 몸에 부담을 줄 뿐 진정한 휴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맥도날드는 우리에게 무성한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을 보여주며 버거에 대한 갈망을 부추긴다.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햄버거 패티 한 장씩 소 100마리가 나온 것을 볼 것이다. 100% 소고기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판매하는데 순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동물의 강제 이동과 도살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기를 혼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식품은 광고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종종 조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생선 초밥에 올라간 훈제 연어는 진짜 연어가 아닌 태평양 명태로 식품업계에서는 알래스카 명태로 이름을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화학제품인 코치닐 색소의 도움으로 명태의 흰 생선살은 밝은 분홍색으로 바뀌어 신선한 연어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자극한다. 배고픔이란 감각은 그 염려의 건강에 해롭고 아이들에게 ADH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후의 지침에 따라서 2015년부터 독일의 식품회사인 퍼프 페인커스는 알래스카 명태의 스프레드 포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인쇄했다. 이 식품은 어린이의 활동 및 주의력을 저해할 수가 있다. 진짜 연어가 아니라 아이들의 정신을 해칠 수 있는 염색된 연어로 만든 빵에 발라먹는 스프레드. 이것이 21세기의 식품이다. 아무리 안전한 식품을 섭취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다.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과일의 단맛이 풍부한 비타민의 숙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가 사과 중에서도 특히 핑크레이디 같은 달콤한 품종을 좋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하루에 사과 한 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벌써 옛날 이야기다. 핑크레이디에는 폴리페놀이 거의 없다고 그린피스는 경고한다. 폴리페놀은 각종 미생물과 해충으로부터 과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의 항산화 효과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다. 폴리페놀이 거의 없어서 해충에 약한 핑크레이디에는 상청제를 뿌리지만 우리가 사과를 살 때 그 잔여물을 알아채리기란 어렵다. 결국 우리는 단맛과 예쁜 색깔로 우리를 유혹하는 핑크레이디의 유혹에 넘어간다. 포장지 전면에는 바람에 살랑거리는 밀밭과 소들이 풀을 뚫고 있는 목초지, 분홍빛으로 빛나는 연어가 그려져 있지않은 포화지방과 향미 정전제, 착색제 등의 성분은 암호화된 약으로 포장지 뒷면에 거의 알아볼 수 없을 크기로 적혀있다. 위에 언급된 제품들은 단지 몇 개의 예시일 뿐이다. 여기에는 수많은 다른 식품도 포함될 수가 있다. 우리의 배고픔이나 너무나 쉽게 왜곡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업자들로 인해서 세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식품으로 가득 차 있다. 인위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모든 세대가 꿈꿨던 것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했다. 매년 전체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톤을 버릴 정도로 풍부한 식량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적과 거리 흐르는 땅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비만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부유한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1975년부터 16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3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전체 성인의 39%가 과체중으로 밝혀졌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과체중 아동의 절반가량이 아시아에 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2000년 이후에 과체중 인구가 2배로 늘었다. 이는 황당한 상황을 초래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건물에는 가뭄으로 굶주리는 아이들이 배를 움켜잡고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그렇네요. 세상을 위한 빵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바로 그 옆에는 하늘에 19.90유로를 내면은 러닝머신에서 여분의 지방을 태울 수 있다는 헬스클럽 광고문이 붙어 있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식량 부족과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6억 9천만 명이나 된다. 또한 영양실조로 10초에 1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들에게 배고픔이란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직결되는 실존적인 감정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 한복판에조차 배고픔이 먹을 것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서 죽을 수 있다는 공포를 의미했다. 과거에는 굶주림이 지배적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반대다. 대다수의 사람이 너무나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하지만 배고픔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따라잡지 못한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먹은 나머지 지방간, 당뇨, 고혈압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 반대편 극단에는 배고픔을 병적으로 억누르는 사람들이 있다. 거식증 환자 수는 지난 13년간 39%가량 증가했다. 가체중에 비하면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두 현상 모두 자연적인 한계가 없는 세상에서 배고픔에 대한 고대 감각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정상 체중의 사람들에게도 배고픔은 상당히 지속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소녀와 5분의 1에 달하는 소년이 정상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15살이 되면 자신이 너무 뚱뚱하다고 느낀다. 소년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청소년기에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4분의 1은 이미 여러 번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다. 오늘날 음식 조절의 문제는 상당히 큰 도전이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는 행위와 관련해서 200가지 이상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커피에 시럽을 넣을까? 지금 요거트를 먹을까? 우리 오늘 군의 식당의 메뉴는 뭐지? 아니면은 회사 동료와 그냥 감자 튀김을 먹으러 갈까? 우리 대부분은 건강한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90% 이상이 건강한 식습관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고픔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초콜릿 봉지를 뜯고 나서는 다시 봉인할 수 있는 포장지를 보며 안심하고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 봉지가 비일 때까지 계속 손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감자칩 봉지가 올려진 테이블을 방구석으로 밀어낸다. 풍요의 세계에서는 배고픔이 더 이상 결핍을 경고하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이끄는 신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고픔에 대한 감정을 적대시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체로 이는 외모와 관련된 반응이다. 배고픔을 억제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대체로 더 깨끗한 피부 혹은 더 강한 근육에 대한 소망에서 온다. 또 배고픔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체중이다. 마른 몸이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에서 배고픔은 우리가 이상적인 신체를 소유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야 우리는 강제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엄격한 다이어트를 위한 선택의 폭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 단백질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끊임없는 체중 감시와 디톡스 다이어트. 하지만 지방과 설탕, 소금에 대한 갈증과 끊임없이 싸우며 몸부림치다가 지친 많은 사람이 곧 요요에 시달리며 예전처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으로 돌아간다. 식단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지나치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배고픔이 우리의 정신에 미치는 힘은 간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굶주림이 이로 인해서 수많은 부작용에 굴복해야 할까? 아니, 그거는 정반대다.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배고픔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룰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장과 뇌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에 떨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노란수 부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의사 갈홍이 1700년 전에 설사병 환자에게 사람의 대변을 먹이려는 생각을 했을 당시 모든 것이 얼마나 불확실했을까.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적응한 노란수풀을 먹은 환자는 설사병이 곧바로 씻은 듯이 나았다. 오늘날 과거의 비책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가 더 이상 장내 세균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부받은 대변으로 치료를 한다. 이 치료 방식은 대성공을 거두어 현재 새로운 대변 기본자에게 연간 약 150만원, 1500만원 보수를 제공하겠다는 대변 은행이 생겼을 정도이다.